네, 부모님들 반갑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모습이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같습니다. 느낌이 좀 아주 이상하실 것 같아요. 어, 그 학부모님들 뵐 때마다 늘 반갑기는 하지만은 오늘은 아주 제가 특별한 어떤 그런 그 감회가 있습니다. 보통 그 연초부터 시작해서 이 시기까지 제가 뭐 각종 그 재수반, 고등부, 중등부, 어떤 때는 뭐 초등부까지 설명회를 10회 이상 하고 많은 부모님들을 만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올해는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 번도 대면 설명회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에 온라인 설명회만 했고 진짜 오랜만에 우리 학부모님들 얼굴을 직접 뵐 수가 있게 되어서 물론 마스크로 가리고 있어서 다 보기도 힘듭니다만 직접 대면 설명회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감개무량하고 이런 사태가 빨리 좀 해결이 되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만나는 그런 날이 정말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부모님들 반기는 심정으로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그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그 조그만 카드 있죠? 예, 그거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 무슨 할인권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자랑 좀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그 스타벅스 회사에서 한 매당 2만 원 현금 주고 사온 겁니다. 그 2만 원짜리 현금이고요. 그 스타벅스에서 2만 원 그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우리 그 친구분들하고 자녀 교육 문제 이렇게 얘기 나누시면서 스타벅스 가가지고 잘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일부에서 그 22년 대입제도 분석을 할 텐데 사실은 이거 참 얘기를 정말 제가 많이 해야 되는데 제가 드리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뒤에 2022년 수시하고 우리 학원 프로그램 우리 그 고3 전체 그 책임을 맡고 있는 우리 그 실장님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저는 그냥 알고 있는 내용들도 뭐 대부분 많이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한 한 제 시간을 조금 그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야 될 말은 정말 많습니다만 간단히 좀 그 줄여서 말씀을 드릴 거고 뒤에 우리 그 고3 실장님이 그 마이크를 이어받아서 상당히 좀 그 자세한 설명 수시 대비와 고3의 과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실제 우리 고3 그 학생들 전체를 책임지고 이렇게 그 이끌어가는 분이기 때문에 실전 지도에서 나온 많은 어떤 그런 그 어드바이스와 팁이 있으실 겁니다. 잘 좀 경청해 주실 바라고요. 제가 좀 그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일단 이거부터 써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제가 2022년 대입제도 분석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들을 좀 하겠지만은 결론만 가장 중요한 결론. 항상 가연에서는 제일 핵심이 많은 내용을 기억하기는 힘드니까 핵심적인 거 한두 가지는 꼭 잊어버리지 않고 가야 되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3학년이 되면 처음부터 수능 시험을 볼 때까지 아주 꾸준하게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아이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부모님들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수능 준비를 꾸준히 해야 한다. 이게 오늘의 결론이자 핵심이라는 거 이거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수능 준비를 꾸준히 해야 된다. 중간에 내신 대비 기간도 있고 수시 뭐 지원 기간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고3이 되면 참 어수선해지거든요. 특히 8월 달부터 수시 지원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가 되면은요 애들이 부모님들도 똑같아요. 아이들에게 휩쓸려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수시 원서를 6군데 지원하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6군데 내고 나면 약간 뭐 수시는 상향 지원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는 가고 싶은 대학도 뭐 이렇게 한두 군데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죠. 애들이 대학의 원서를 내고 나면 약간 좀 마약 환자 비슷하게 됩니다.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막 이런 생각 때문에 반쯤은 의식이 몽롱해져 가지고 이게 대학생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시 원서 낸 건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그냥 이런 생각으로 내시면 돼요. 이 원서는 그냥 나중에 대학 갈 때까지 한 번 내보는 거지 합격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합격의 과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도 흔들림 없이 수능 준비를 꾸준히 해나가야 된다는 거. 학교 시험 기간이든 뭐든 간에. 고3이 되면은 학교 내신 시험 대비 기간이 수능 대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모든 고3의 시험은 전부 EBS 교재입니다.
그리고 그 반기에 관련된 어떤 그런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그 학교 시험에 열심히 공부하는 게 수능 대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3학년 처음부터 수능 보는 그날까지 어떤 거에도 흔들리지 않고 꾸준히 수능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명심하셔야 된다. 정말 중요한 건데도 애들이 공부하다 힘들고 수능 성적 안 나오면 수시로 뭐 어떻게 다른 전형을 뭐 어떻게 해볼까, 특기자를 어떻게 해볼까, 종합 전형으로 나는 전부 종합만 쓸 거야, 뭐 내신이 불리하니까 뭐 어쩌고, 뭐 수능 조건이 없는 전형으로 갈 거야, 온갖 소리들 다 하는데 결과는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항상 더 나쁩니다. 항상 더 나빠. 그렇게 여러 가지 궁리를 해가지고 좋아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능 준비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명심해 주시고 22년 입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에 1페이지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집 1페이지 페이지 넘겨서 제일 왼쪽에 2022년도 대입 핵심 사항 분석해가지고 수험생 수는 2021학년도와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크게 뭐 의미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그 인원과 관련된 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옆에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 우리 고3이 되는 학생들은 대학 가기가 훨씬 쉬워졌다. 대학 진학이 쉬워졌다. 대학 가기가 옛날에 비해서 훨씬 쉬워졌다. 이거는 학생 수 감소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의 정원은 거의 변함이 없거든요. 그런데 5년 전, 10년 전에 비교해 볼 때 10년 전에는 우리나라 수험생이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지금은 40만 명대로 들어왔거든요. 경쟁자가 3분의 1이 떨어진 겁니다. 입학 정원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계속 경쟁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학 가기가 훨씬 더 용이해졌고요. 아래쪽에 도표 한번 보시죠. 그 1페이지 아래쪽에 도표를 보면은 도표 왼쪽에 보면은 지금 현재 예비 고3 추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시커멓게 되어 있는 부분, 거기에 보면은 예비 고3의 수능 응시 인원 예상되는 인원이 43만 6,297명 보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학 정원은 34만 6천 명, 4년제 전문대 빼고 34만 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4년제 대학의 경쟁률은 오른쪽으로 보시면 1.3대 1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한 대학은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냥 대학이라 아니, 그러니까 대학의 레벨을 따지지 않고 대학을 가기로 말하면은 대학의 전체 경쟁률이 4년제 대학, 전문대 말고 4년제 대학이 1.3대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대학에 가는 건 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원하는 대학을 가는 게 문제지 실제 대학을 가는 거는 거의 어렵지 않은 지금 상황에 도달하였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대학 가는 과정이 훨씬 더 쉬워졌다는 거. 물론 이제 아무 대학이나 가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것과 관련된 수치는 그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거를 좀 중요하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9개 대학이 입학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상위 7%라는데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요. 9개 대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13개 대학, 15개 대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부모님들이 뭐 그 대학 하면 이렇게 이름을 알고 있는, 그러니까 뭐 이상한 대학들이 아닌 이런 데 다니면 대학 다닌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대학들.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스카이, 서성하니, 중경, 외시, 동건, 홍숙. 제가 뭘 쓰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여기까지 이제 다니면은 뭐 대학 다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라인까지, 여기까지 제가 합쳐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정확하게 전체 고3 졸업생의 몇 프로가 진학을 하냐면 10%가 진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7.5%는 9개 대학을 기준으로 한 거고요. 그 옆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학까지 가려면 10%에 들어야 된다. 지금 그 수원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수원의 학력이 8학군처럼 아주 이렇게 그 고등학생들의 학력이 높지도 않고 농촌 애들처럼 학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전국 표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좋겠네요. 전교 등수로 10% 안에 들면은 여기 있는 우리가 흔히 이거를 인서울이라고 하죠. 인서울이라고 하죠. 이 인서울 대학에 갈 수가 있다. 인서울 대학에 가려면 전체 10%에 들어야 된다.
내신과 수능에서 내신과 모의고사에서 10% 정도 들어야만 된다라는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된다는 거 이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뭐 이제 그냥 넘어가고요. 2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모집 선발 규모에서 2022년도의 특징은 종합 전형이 축소되고 교과 전형이 확대되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거고요. 밑줄 하나 쫙 쳐주시고 그런 중요한 내용이니까 제가 좀 다르게 써드릴 테니까 요거는 별 표시를 하나 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대학을 가는 데는 뭐 이거는 고3 부모님들이니까 다 아실 거고 수시와 정시가 있는데 수시에는 크게 이제 4가지 트랙이 있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특기자. 여기는 수능 중심. 여기도 뭐 일부 아주 조금 특기자가 있습니다만 거의 뭐 비중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4개의 트랙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전체 입시 제도의 그 변화가 작년 재작년에 있었던 조국 사태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부 종합이 이제 그 조국 사태와 관련이 돼 있는 건데 그 조국 씨의 딸이 고려대 입학하고 뭐 부산대 의전 입학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종합 전형과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하면서 정권 차원에서 뭔가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입시의 공정성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방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막 굉장히 많이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한 게 뭐냐면은 그래도 시험을 봐가지고 객관적인 점수로 경쟁하는 게 제일 사람들이 공정하다고 인정하는 제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로 판별을 하는 수능으로 뽑는 거 이걸 훨씬 늘려버렸어. 그리고 학교 성적으로 뽑는 교과를 훨씬 더 많이 늘렸어. 그리고 이쪽을 확 줄여버렸어요. 이게 이제 현재 입시의 추세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는 상승하고 있다. 인원이. 그리고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과 논술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24년도에는 폐지됩니다. 이거 없애버렸어요. 22년도에는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 남아있는데 비중을 줄였고 앞으로는 없어집니다. 특기자도 비중을 줄였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다는 거.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까 처음에 결론을 써드렸는데 이쪽이 40% 이상입니다. 43% 정도 되고 이쪽이 30% 가까이 되거든요. 중요 대학은 수능 중심 전형이 30%가 넘고 중위권 대학은 약간 그보다 떨어지는데 한 26, 7%. 전국 평균으로는 이게 26, 7% 정도 되고 상위권 제가 아까 써드린 스카이 서성안이 중경외시 동고동숙 여기에서는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합치면은 7, 80%야. 이 두 개가. 그러니까 결국은 대학을 간다는 건 이 두 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다른 문은 거의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 처음에 써드린 결론이 뭐냐면 요 전형은 수능 점수로만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수능이 말할 필요도 없죠. 이거는 100%야. 내신이 조금 들어가는데 5% 10% 들어가는데 의미 없어. 그건 내신 반영하는 거 아니야. 그냥 그거는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그렇지 실제 10%를 반영하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 내신을 반영하는 흉내만 내고 수능으로만 뽑는 거예요. 이쪽은 정시는. 그리고 학생부 교과는 수능의 조건이 대부분 다 달려 있어. 그 수능 조건이 굉장히 중요해. 내신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 학교는 뭐 그 3개 영역 합의 6등급, 무슨 4개 영역 합의 몇 등급, 뭐 2개 영역 2등급 이상,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다 달아놨어. 이거는 조건이 없는 학생부 교과는 거의 없어요. 그냥 무조건 다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 조건 때문에, 이거는 절대적으로 수능 점수 비교 때문에 대학에 가는 7, 80%의 문을 차지하는 이 두 가지는 근본적으로 수능과 관련이 돼 있어. 그래서 아까 제가 수능 준비를 꾸준히 해야 된다. 고3 때는 수능이 제일 중요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개는 나중에 무슨 요령을 피우든 간에 결국은 이 전형은 원서를 내지 않을 수가 없어. 내가 아무리 내신 성적이 나빠도 교과에서 너무 많은 애들을 뽑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을 원서를 안 낼 수가 없어. 수시에서 쓸 때. 그리고 정시는 보너스로 주어지는 건 보너스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이걸로 판가름을 내야 되니까 나중에 원서 써야 되고.
그러니까 수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그 수능 준비를 꾸준히 해야 된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 때문인지를 지금 요 전형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고요. 이것이 굉장히 비중이 커지고 있고 이 두 가지가 밑에는 축소가 되고 있다는 것.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5페이지 아래쪽에 3번 항이라고 되어 있는 거 제목만 밑줄 치고 가겠습니다. 정시의 수능 전형 규모가 확대되었다. 여기서 알아두실 거 잠깐 칠판 보시고요. 각 대학에서 우리 대학에서 몇 명을 뽑는다, 몇 프로를 뽑는다 이거 발표하거든요. 정시 전형에서. 부모님들이 명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대학에서 발표하는 인원보다 항상 더 많이 뽑습니다. 이쪽은. 알았죠? 왜냐하면 이 수시에서 이쪽에서 애들을 다 못 채워요. 이쪽에서 못 뽑은 애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은 대학에 들어가는 게 아주 단순하지 않아가지고 수시도 한 명이 여러 대학을 합격하잖아. 자격을 가진 애들이 최상위의 가령 능력을 가진 애다. 그러면 나는 아주 실력이 좋으니까 진짜 수시에서 서울대만 지원하고 다른 데는 지원 안 할 거야. 이런 애는 대한민국에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서울대도 내고 연대도 내고 고대도 내고 의대도 내고 다 내요. 그러면 대학은 한 군데만 갈 수 있어. 나머지는 합격을 했지만 가지 않는 거야. 그러면 그 자리를 또 채워야 되잖아. 다른 애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막 끌어올리고 돌고 회전하고 예비 번호를 줘가지고 대기시키고 이렇게 하다가 끝내는 못 채워요. 인원을. 대학들이 못 채우고 대학별로 이동하고 막 온갖 난리들을 쳐가지고 여기서 못 채운 인원이 항상 이월된다고 이쪽으로. 그래서 정시는 실제로 공식적으로 그 대학 홈페이지라든가 입시기관에서 발표하는 숫자보다도 늘 인원을 더 많이 뽑아요. 이쪽은.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이 문을 통해서 대학에 가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변에 친척이라든가 뭐 이렇게 친구라든가 들어보시면 잘 알잖아. 수시로 대학 가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수시로 많이 뽑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가뭄에 콩나듯 어쩌다 한 명 있고 나중에 시험을 봐가지고 우르르 대학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정시의 수능 성적이 중요하다는 거, 수능을 끝까지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간에 그 뽑는 인원보다 항상 더 뽑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정시는 끝까지 노려봐야 된다. 고3은 그런 자세를 지녀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시의 수능 전형 규모가 확대되었다. 오른쪽으로 가서 최상위권 오른쪽에 제일 그 6페이지 제일 첫째 줄입니다. 최상위권 대학 기준으로 본다면 정시 모집의 규모는 더욱 확대된다. 전국 평균은 26, 7% 됩니다만 아까 제가 써드린 스카이, 서성안이, 중경외시, 동건, 홍수, 인서울 이 라인에서는 31%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뽑아요. 정시에서.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식적인 발표가 31%이고 더 뽑습니다. 그보다 수시의 2월 인원 때문에 실제로는 35% 정도 뽑아요. 수시에서 몇 프로가 넘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에서 지나가는 인원이 많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들은 뭐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 없고요. 7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논술은 제가 뒤에서 따로 말씀 좀 드릴게요. 논술 전형은 뒤에서 따로 전형별 얘기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과 부모님은, 이과 학생의 부모님은 5번 항을 아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특징이 옛날에 의전들이 전부 다 의대 신입생을 뽑는 걸로 제도를 바꾸면서 의대 정원이 굉장히 늘어났죠. 2022년도의 특징은 뭐냐면 약전이 없어지고 약학대학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이러면서 이과 상위권의 애들이 의대뿐만 아니라 약대로도 분산이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5번 항에 밑줄 하나 쳐주시고요. 약대 신입생 선발로 자연계 상위권 선발 인원이 증가했다. 이거는 옆에 추가로 하나 써두죠. 이과 상위권의 분산 효과가 크다. 이과 상위권의 분산 효과가 크다. 고3 부모님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은 좀 못 드리겠습니다만 내일이 고1 예비 고1 예비반 설명회에서 제가 내일 그 부모님들에게는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이과로 가면은 주원대학에 갈 여지가 대단히 많으니까 애가 아직 그 결정을 하기 전에 이과를 충분히 고려해라.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문과는
스카이 서성하니 레벨별로 이렇게 주어진 뭐 그 외에 거의 변수가 없습니다. 이과는 의대 변수, 약대 변수, 뭐 키스트, 뭐 어쩌고 뭐 포스코, 포스텍 온갖 이 그 분산 효과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이과가 훨씬 더 대학가기가 상위권들의 대학가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위에서 분산이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스카이라든가 서성하니 이과들은 보통 문과에 비해서 1등급이나 2등급 정도 항상 떨어집니다. 이게 보편적이에요. 아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과가 굉장히 용이한 점이 많이 있고 특히 내년에는 약대가 분산되기 때문에 아주 유리한 점이 많이 있다는 거. 거기 그 7페이지의 제일 마지막 줄. 자연계열 수험생들은 2021년도에 비교해 볼 때 특히 상위권들 경쟁률과 합격선이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가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입시에서 우리 그 아이들이 우리 예비고3이 2022년도 입시생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 아이들이 고3이 되는 게 2021년이잖아. 내년이잖아요. 그런데 대학 입시의 용어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해를 기준으로 늘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게 22년도이기 때문에 22년도 입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는 거 기준으로. 그 22년도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오른쪽에 있는 6번의 수능 개편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이게 아주 핵심이고요. 거기는 별표시 하나 큼지막하게 치셔야 되겠습니다. 22년도 입시 변화의 핵심입니다. 그게 22년도 입시 변화의 핵심이고 수능 제도가 바뀌어요. 그동안에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그 유지해 오던 수능의 기본 틀이 2022년도부터 상당히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특히 시행 첫 해에는 이게 이제 처음으로 이 제도가 2020년도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제도를 통해서 불이익을 보는 애도 생길 수 있고 상당한 어떤 그런 대박을 내는 애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감안을 하셔야 되고 올해 상당한 시행착오가 이제 그 예비 고3들 수능 볼 때 상당한 시행착오가 일어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들이 조정이 되어서 23년도, 24년도 입시에 적용이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 예비 고3 아이들은 이 수능 제도에 실험용 줍니다. 그러니까 일단 얘들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볼 거예요. 수능 제도를. 이게 변화가 되는데 변화되는 내용 제가 설명드릴게요. 그 아래 표에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고3들이 보는 수능 이제 그 수능이 한 달 정도 남았죠. 그런데 한 달 못 남았네요. 이제 곧 수능을 보게 되는데 지금 고3생들이 보는 수능은 국어와 수학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공통입니다. 전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과는 수리 가를 보고 문과는 수학 나보고 전부 똑같은 걸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비 고3들은 국어와 수학에도 선택이 다 들어가 있어.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달라진 내용입니다. 애들은 알고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우리 예비 고3 2022년 수능에 보면 국어를 보겠습니다. 75점의 부분은 75%는 똑같이 봅니다. 독서와 문학. 그런데 그 다음에 밑줄 하나 치시죠. 25%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 이거는 나는 국어 천재이기 때문에 두 개 다 보겠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언어와 매체가 더 어렵습니다. 언어와 매체는 문법이고 그 화법과 작문은 말하기와 쓰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수능의 문제 유형으로 볼 때는 화법과 작문이 훨씬 더 득점률이 높고 문제가 쉽습니다. 그리고 문법은 어려워요. 까다롭고. 근데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수학은 문과, 이과로 나뉘어가지고 전부 똑같이 봤어요. 수리 가봐, 수리 나 선택을 하면 문제가 똑같거든요. 근데 수학도 공통 부분이 수험과 수태에서 75점이고 선택 부분은 세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확통, 미적, 기하. 밑줄 치시고요. 나는 수학 천재이기 때문에 세 개 다 볼 거야. 받아주지 않습니다. 셋 중에 하나만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세 개 중에 하나만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사회, 사탐과 과탐, 한국사 영어는 뭐 말씀드릴 거 없으니까 내려가고요. 사탐과 과탐은 옛날에는 이과생만 과탐을 보고 문과생만 사탐을 보고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구분을 없애버렸습니다. 이미 우리 예비고3의 학교 교과 과정에서 그게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도
문과생이 과탐을 보든 이과생이 사탐을 보든 문과 이과 개념이 학교에 이미 없고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볼 수 있어. 밑줄 하나 치세요. 사회, 과학, 계열 구분 없이 택 2를 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2022년도 수능 변화의 핵심인데 제가 거기서 유념해야 될 거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수능 변화에서 주의사항 두 가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국어의 선택이 있고 수학의 선택이 있기 때문에 선택 과목 사이에 난이도 차이에 주의해야 된다. 난이도 차이에 주의해야 된다. 그런데요, 이거를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난이도 차이라는 것, 이것이 그냥 이렇게 써드릴게요. 이 난이도 차이의 문제가 단순하지 않다. 이거를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은 단순하지 않다고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이렇습니다. 문제로 볼 때 애들이 평균 얻는 득점으로 볼 때는 이거는 뻔한 거야. 평균 얻는 득점으로 볼 때는 언어와 매체가 훨씬 점수가 덜 나올 거야. 언어와 매체가 문제가 훨씬 더 어려워요. 수학에서는 기하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기하 쪽을 선택하는 게 점수가 떨어질 거예요. 이건 뭐 정해져 있는 거야. 보통 문제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확통보다는 미적이 더 점수가 안 나올 거야. 그냥 원점수로 볼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과 애들은 보통 미적을 다 선택을 할 거고 지금은 문과 애들은 확통을 선택할 거예요. 대부분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고 있고 그렇게 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이과의 아주 우수한 애들 일부가 기하를 선택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평균 어떤 그런 난이도라든가 점수 득점은 언어와 매체가 어렵고 기하가 어려울 거야. 이게 이제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점수 얻기가. 원점수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제가 잠깐 칠판 보시죠. 그러면 언어와 매체를 피하고 기하를 피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고, 왜냐하면은 이런 거 아실지 모르겠는데 수능 시험을 보고 나면은요, 수능 성적표를 받을 때 원점수 내가 몇 개 맞아가지고 2점짜리 문제를 몇 개 받고 3점짜리 문제를 몇 개 받고 4점짜리 문제를 몇 개 맞아서 또한 몇 점 맞았다. 이 원점수는 성적표에 적혀 있지도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그 원점수라는 거 없어. 수능 성적표는 점수를 두 가지로 했는데 백분위 점수와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거야. 근데 표준 점수라는 건 뭐냐면 그 집단의 평균 성적하고 거리를 가지고 점수로 환산을 한 거야. 평균이 떨어질수록 점수가 더 올라가요. 표점이라고 하는 거, 표준 점수라고 하는 건 점수 자체를 공정하게 계산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표준 점수와 백분이라는 걸로 통보를 해요. 그런데 언어와 매체라든가 기하처럼 이렇게 아주 어려운 과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그 부분에 표점이 올라가. 왜냐하면 전체적인 평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평균 집단과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표점은 상승하게 되어 있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수능에서 항상,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수능의 주요 과목인 국어, 영어, 수학, 영어는 절대평가가 되었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은 국어와 수학 중에서 표점이 대부분 높은 게 어떤 과목일까요? 어느 과목이 표점이 높을까요? 표준 점수가? 대부분의 해에 아주 특별한 예외가 없으면 수학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수학은 국어보다 평균점이 낮기 때문에. 수학을 애들이 더 못하잖아. 국어는 대부분 애들이 60점, 70점은 다 받잖아. 수학은 20점, 30점짜리도 굉장히 많아. 평균이 떨어지기 때문에 표점으로 환산하면 항상 수학이 점수가 올라가. 이런 구조입니다. 평균 집단과의 거리를 점수로 환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언어와 매체나 기하를 선택을 하면 표점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그래서 이득을 볼 가능성이 있는데 이건 또 모르는 거야. 이건 또 모르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문제를 쉽게 해가지고 표점이 떨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참 정말 이게 그 내가 자신 있게 이제 하는 분야를 선택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양쪽 다 할 수 있다. 뭐 화작도 할 수 있고 언어와 매체도 할 수 있다. 무슨 이과생의 경우에 미적도 할 수 있고 기하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 자기의 성적 어떤 그런 그 수준이라든가 주변 아이들의 선택 상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난이도 차이라는 것이 문제가 쉽고 어려운 데 따라 가지고 유리함과 불리함이 발생하는 게 전혀 아니라는 거, 이걸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거. 아주 쉽게 얘기하면 상대적으로 평가가 된다는 거, 이거를 유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선택 과목 사이에 난이도 차이에 조심을 해야 된다. 두 번째, 대체적으로는요, 고3이 되면 학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요. 넌 기하를 할 만한 수준이니까 기하를 해도 되겠다. 너는 기하 절대 안 돼. 그냥 무슨 미적만 해.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니까 문과생은 확통하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문과든 이과든 상관없이 아무 과목이나 사탐, 과탐 중에 두 과목을 볼 수 있고, 수학도 미적을 보든 확통을 보든 기하를 보든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일부 대학과 학과에서는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특히 의대, 약대 이런 데는 아주 심합니다. 의대, 약대는 우리는 수학에서 확통을 지정하면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하만 지정하는 경우는 없지만 우리는 미적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과학 과목 중에 무슨 생물이라든가 화학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미리 3학년 초부터 사탐, 과탐에도 뭐든지 공부를 해가지고 그냥 마음대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원하려는 대학과 이 과목의 선택이, 사탐, 과탐 선택과 수학 부분의 선택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가, 이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써드릴게요. 일부 자연계열 학과 수학, 과학 지정을 주의해야 된다. 일부 자연계열 학과의 수학, 과학 지정을 주의해야 된다.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국어에서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고, 수학에서 문과생은 확통, 이과생은 미적을 선택하면 기존의 수능 시험과 큰 어떤 그런 차이가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될 거야. 변수는 국어에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고 수학에서 기하를 선택할 때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잘 따져봐야 돼. 올해 시험을 보고 나면 발생한 전체적으로는 이런 선택이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나올 거야. 아마 보기 전에는 참 모릅니다. 아마 모의고사 분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3학년 때 6평, 9평을 보고 나면 이 분석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때 기하를 본 애들, 언어와 매체를 본 애들이 전체 100%이고 표점이 어떻게 되고 유리한가 불리한가 상대적으로 이런 것들이 분석이 나오니까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유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과탐의 지정이 있는가, 수학에서의 무슨 미적과 기하의 지정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 그 내용이 그 아래, 표 아랫부분에 있네요. 밑줄 하나 치고 가죠. 자연계열은 의학계열 및 상위권 대학의 경우 수학 영역에서 미적과 기하, 그러니까 학통은 안 된다는 겁니다. 탐구도 과학에서 두 과목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다. 조심해야 된다. 10페이지. 주요 전형인데, 제가 이거 제대로 설명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냥 요점만 써드릴게요. 제가 아까 학생부 교과가 제일 많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신 성적과 관련 없이 이거 수시 쓸 때 이 전형을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10페이지에 이제 주요 전형 몇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고 끝낼 겁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뒤에 살펴볼 시간 없으니까 요점만, 학생부 교과에 대해서 요점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가장 많이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가장 문이 커요. 문이 크기 때문에 이 문에 원서를 내지 않을 수가 없어. 이 문이 제일 큰 문이니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전하고 또 달라진 게 뭐냐면은 학생부 교과에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추천제도를 보편화시켰습니다. 옛날에는 서울대라든가 고대 같은 아주 최상위권 대학만 학교장 추천제도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2022년도 입시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학교 추천제도가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추천제도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학교장 추천이라든가 학교 추천 이런 형태가 있고, 또 하나는 학교당 지원 인원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고등학교는 우리 대학에 20명 이상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20명 이상 지원할 수 없다. 20명 이하만 된다. 이렇게 학교의 인원을 제한해 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제한을 두는 경우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학교 추천이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 대학에 올 애들만 가려가지고 보내라. 그냥 많은 애들 받기 싫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추천 제도가 보편화되는 추세이다. 자, 부모님들에게 제가 그러면 이거 말씀 하나 드려야 되는데, 이거 보면서 뭐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추천제도가 보편화된다 그러면 딱 벌써 뭔가 좀 떠오르는 게 있잖아. 담임한테 잘 보여야지. 담임한테 미리 얘기를 많이 해둬야 돼. 우리 애는 뭐 건국대 쓸 거거든요. 우리 애는 이대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번 추천위는 좀 포함이 되도록 스님이 신경 좀 써주세요. 계속 귀찮을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해야 돼. 뇌물도 좀 주고 주면 안 됩니다. 요즘은 세상이 뭐 그건 전혀 제가 농담한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성의는 보여야죠. 아니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자꾸 간절하게 부모님이 얘기하면 담임선생님 뇌리에 비슷한 조건의 애들이 여러 명 있으면 자꾸 성가시게한 부모님이 떠오르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담임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제가 미리 팁을 드리는 겁니다. 담임 구워 삶아야 된다. 담임과의 소통이 중요하다. 세 번째, 모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그냥 달려 있는 게 아니야. 수능 최저 조건이 대부분 관련되어 있다. 거창하게 얘기하면요 이렇습니다. 학생부 교과에서 합격하냐 불합격하냐 이 기준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왜냐하면 수능 최저 기준에서 최저 기준을 못 맞춰가지고 떨어지는 애들이 70% 80%야. 놀랍게도 어떤 전형에서는 90% 이상 떨어지기도 해. 진짜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내신 학생부 교과라는 건 잘 아시는 것처럼 내신 성적이잖아. 이건 내신 성적으로 애들을 뽑는 건데 3등급짜리가 의대를 가고 5등급 6등급짜리가 이대를 가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수능 최저 조건이 너무 까다롭기 때문에. 우리 대학 의대는 1등급이 3개 이상이라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대부분 의대는 다 붙여져 있어. 그런데 1등급 3개 맞은 애들 중에 지방의대 이런 데 안 가려고 하는 애들 많아. 그러다 보면은 내신 좋은 애들이 지원은 많이 했지만 수능 최저 조건이 걸리질 않으니까 수능 최저 조건 통과를 못하니까 다 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밀리다 수능 3등급, 4등급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 조건이기 때문에 걔가 뭐 어떻게 무슨 내신 성적이 얼마고 이런 거 보지도 않아. 기계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그냥 수능이 합해서 3등급에 3등급이 안 되는 애들은 전부 빼버리는 거야. 그냥 걔들 아예 전형에서 대상이 아니야. 그냥 기본 빠져버린다고. 그러니까 처음에 조건을 통과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 조건을 통과하고 나면 대부분 경쟁률이 대원대학에서 한 3대1, 4대1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내신 간의 경쟁이라든가 다른 어떤 그런 경쟁이라든가 이런 요소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 최저 조건이 이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단순한 전제 조건이 아니야. 어떻게 보면 상당수의 입시에서 이걸 해보면은요, 지도를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수능 최저 조건이라는 게 필요 조건이 아니라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아. 이걸로 끝나버리는 경우도 많아. 이 최저 조건을 맞춰가지고 입시가 끝나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제가 수능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부분 왜냐면은 이거를 대학에서 이거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고등학교가 3,0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전교 1등하는 학교가요. 무슨 우리 이 가까운 용인외고라든가 이런 데 5등급, 6등급 하는 애들보다 못해. 대학이 바보가 아니야. 그러니까 잘 알아. 그러니까 시골에서 맨날 전교 1등을 하지만 수능 시험을 보면 2등급, 3등급밖에 학력이 안 돼.
그런데 대원외고라든가 무슨 뭐 민족사관고라든가 상상고라든가 용인외고라든가 이런 데들은 학교에서 중간도 못해도 수능에 1등급을 척척 맞아. 학력 차이가 엄연하게 존재한다는 거 대학이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학은 내신 성적 가지고 하도 교육부에서 뭐라고 하니까 내신 성적을 가지고 뽑는 신용은 하지만은 우리는 내신 성적만으로는 애들을 뽑는 걸 도저히 이거는 못한다. 그러니까 수능 조건으로 수능으로 학력을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조건을 항상 붙여놓는 거야. 그래서 이 수능 조건을 통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대부분 붙어 있다는 거. 네 번째, 제가 이거 오늘 드릴 말씀의 아주 핵심 중 하나인데요. 이걸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쓰고 난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내신을 최대한 관리해야 된다. 요건 아마 여기 써드린 것 중에 제가 제일 중요한 내용이라서 별표시 하나 쳐야 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 그동안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동안 내신 얘기 많이 들으셨고 애들 성적표 많이 보셨죠? 보면서 한숨 많이 쉬셨죠? 아휴, 한숨 많이 쉬셨죠? 부모님들이 유념하셔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표가 대학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이의 내신 성적표가 대학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부모님들 착각하신 게 뭐냐면은 배치표라는 거, 가령 서울대 의대부터 이과 같으면 서울대 의대, 연대 의대 뭐 어쩌고 이렇게 나오죠. 문과 같으면 뭐 무슨 뭐 어쩌고 뭐 서울대 경제학과 뭐 어쩌고 뭐 어쩌고 뭐 저 뭐 무슨 뭐 연대 경영 뭐 경제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런데 보면은 뭐 표점 뭐 어쩌고 뭐 500 몇십 점 뭐 어쩌고 내신 평균 1.1등급 뭐 1.2등급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각 대학별로 이제 뭐 이렇게 표점 평균과 내신 평균 등급 이런 것들이 쭉 내려오잖아. 가령 우리 아이가 지원하려는 어떤 대학에 어떤 계열 어떤 학과에 내신 평균이 내신이 무슨 2.3등급이다. 예를 들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게 이제 배치표에 나와 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 맨날 학교에서 성적 받아오는 게 4등급, 5등급만 받아온다. 한숨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걸 보면은 가령 뭐 이대가 어떻다, 뭐 어쩌고 중앙대가 어떻다, 경희대가 어떻다 이렇게 보면은 무슨 뭐 2점 몇 등급 뭐 어쩌고 1점 몇 등급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너는 다 틀렸다. 너는 그냥 인생 포기해라.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착각을 시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4분 복잡하니까 2.0이라고 하죠. 2.0이라는 거 뭘 의미하냐면은 커트라인이 아니라 평균 등급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1등급도 있고 3등급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3등급이라고 하는 건 이 안에 1등급도 있고 5등급도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평균이잖아. 1 플러스 5의 평균이 3등급 아니야. 1 플러스 3의 평균 등급이 2등급 아니야.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그 과에서 상위권으로 입학할 필요 전혀 없어. 제일 좋은 건 꼴등으로 입학하는 거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문 닫고 입학하는 거야. 예비번호 제일 마지막 번호 받아가지고 내가 딱 문 닫고 뒤에는 아무도 안 들어오고 이게 최상으로 좋은 거라고. 그러니까 내 내신이라는 것이 꼭 그 대학의 기준에 부합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야. 떨어져도 좀 상관없는 거야.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내신은 학교에서 볼 때 학력의 기준으로는 대학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아. 성실도의 지표로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6등급, 7등급 이런 등급이 많은 아이들은 대학에서 참 좋아하지 않아. 왜? 학교 생활을 불성실하게 했다는 증거야. 그런데 꾸준하게 어떤 등급을, 가령 3등급, 4등급을 꾸준히 유지했다. 그러면 얘는 참 뭔가 기본이 되어 있구나.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 했구나. 이런 것들을 대학에서 인정을 한다고. 그 의미가 뭐냐. 모든 대학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대학은 내신 점수 환산을 할 때 내신이 9개의 등급이 있으면은 이 급간 점수를 똑같이 나눠 놓은 대학은 한 군데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신 점수 차이를 둘 때 이쪽이 0.5점 차이라고 하면 이쪽은 10점 차이를 둬.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너희들은 싫다 이거야. 우리 대학 오지 말라 이거야. 그런데 이쪽에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상등급 사이에는 0.5점, 1점밖에 차이를 안 둬. 무슨 차이냐 이거야. 별 차이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열심히 꾸준히 하면은 우리가 보상해 주겠다. 그냥 성실한 고등학교 생활을 해라. 이게 대학의 근본 취지입니다. 대학은 근본적으로 학력의 지표로서 내신 성적을 별로 믿지 않습니다. 왜? 용인외고에서 5등급, 6등급 받은 애가 시골에서 1등급 받은 애보다 훨씬 잘하는 애라는 거 잘 알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믿는다고 이런 것을. 그렇게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내신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포기하지 말고 7등급, 8등급 이런 거 성적표에 나타나지 않게 꾸준히 계속하는 게 중요하다. 포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 내신이 어느 대학에 갈 수준이 된다는데 이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착실하게 시험 보고 최대한 준비하고 한 점이라도 더 얻으려고 노력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무슨 그 내신 성적표를 보면서 어느 대학 갈 수 있겠다 못 가겠다 이런 섣부른 판단 하지 마시고 그거는 아주 나중의 문제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가 작용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3학년이 되어서도 포기하지 않고 최대한이란 말을 유념해 주세요. 최대한 관리해야 된다. 끝까지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신 포기하려고 하면 절대 못하게 하시고 끝까지 한 점이라도 더 얻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 대학이 아주 좋아하는 게 특히 이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대학은 굉장히 좋아하는 학생이 어떤 학생이냐면 성적이 잘 나오면 물론 좋겠지만 고등학교 3년 생활을 하는 동안 꾸준히 성적의 상향 추세를 보이는 학생. 1학년 평균이 4등급이었는데 2학년 평균이 3등급이고 3학년 평균이 2등급이다.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종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합니다. 왜? 성실하게 생활해서 꾸준히 이렇게 타고 올라왔으니까. 이런 애들을 좋아하죠. 반면에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 아주 좋아하죠. 불성실하게 생활했다는 거예요. 학교 생활 불성실하다. 이런 걸 굉장히 중시합니다. 학력의 지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신 성적은 성실도의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성실도에서 걸리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거. 이거를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부 교과전형 말씀드렸습니다. 12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위에 있는 도표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학교 추천제도 방식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추천을 어떻게 받는가. 그거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쳐두시고 그 담임에게 얘기할 때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는 얘기를 해야 될지 그 표 보면서 이렇게 염두에 두어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주요 대학들의 수능 최저 조건. 물론 이거는 대학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내가 염두에 두고 있는 대학이 있으면은 그 대학과 그 계열, 그 학과의 최저 조건이 뭐 2등급 몇 개, 3등급 뭐 어쩌고 몇 개 영역이 몇 등급, 합이 몇 등급 이런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게 인문계 자격에 나와 있으니까 그 표도 이렇게 한번 봐주세요. 체크해 주시고. 17페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학종이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고1은 학종에 대해서 좀 상세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생부 관리를 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고3은 그냥 거칠게 말씀드리면 학생부 관리가 끝났습니다. 학생부에 기재될 내용 대부분 다 기재되었어요. 크게 기재될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냥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것도 교과하고 똑같아서 나중에 수시를 쓸 때 안 쓸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뭐 어쩌고 뭐 스펙이 있고 없고 뭐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고 이런 거 상관없이 학종에서 무조건 원서를 6장을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6장 중에 한두 장은 학종을 써야 돼. 교과를 써야 되고 안 쓸 수가 없는 거야. 학종은 상위권 대학이 선호하는 전형입니다. 상위권 대학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상위권 대학이 본래는 이게 특목고 애들 뽑으려고 만든 전형이에요. 두 번째, 학생부 내용, 자기소개서, 면접을 가지고 이런 요소들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학생부 내용은 학생부 교과와 다른 게 뭐냐면 교과는 내신 성적, 교과 성적만을 반영하는데 요거는 교과와 비교과가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무슨 선생님들이 세부 특기상이라고 해서 기록한 내용이라든가 무슨 그 아이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내용 인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 학생부에 기재된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첨부하고 그 아이가 쓴 자기소개서 이런 것들 참조하고 면접도 거치는데 요즘 면접은 하향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부정 소지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조국 사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많아져가지고 자꾸 이런 부분은 축소시키고 있어요. 자꾸 줄어들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학생부 교과는 정량적 평가입니다. 학생부 교과는 내신 점수 몇 점, 그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신 성적을 환산하는 방법이 다 나와 있어. 그 대학의 전형에 맞게 그 점수 환산 방식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내가 수능 최저 조건이 최저 조건을 통과했냐 통과하지 않았냐, 최저 조건 통과하고 난 다음에 내 내신 점수가 그 대학의 산출 방식으로 하면 몇 점 이렇게 양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점수로 평가하는 거예요. 이거는 점수가 없어. 수능 최저 기준도 거의 없어. 거의 없는 건 아니에요. 일부 대학이 있기는 있지만 많이 없어. 수능 최저 조건이 붙여 있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학생부만 보고 걔가 써놓은 거 자기소개서 써온 거 보고, 그전에는 면접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어려운 문제 주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면접도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입학사정관이 보고 얘는 종합적으로 뭔가 학교 생활을 튼실하게 했고 그냥 뽑아줄 만한 애다, 이런 것들을 양이 아니라 성질로 추상적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거는 모호한 점이 많이 있죠. 외국의 대학들은 전부 다 이 제도로 뽑습니다. 외국의 대학들은 전부 입학사정관을 통해서 추상적으로 뽑습니다. 점수만으로 뽑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추상적 평가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아직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공정성의 클레임이 대단히 많죠. 공정성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위권 대학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자꾸 위축되는 추세에 있고, 서울대라든가 고대는 그래도 아직도 많죠. 아직도 많습니다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학생부의 내용을 총괄해서 보게 된다는 거. 고3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해온 학생, 선생님들이 귀여워하는 학생, 학생부 관리를 잘해서 선생님들이 다양한 긍정적인 평가를 학생부에 많이 남긴 학생이 유리하죠. 그런 학생들이 유리합니다. 그냥 고3이기 때문에 학생부에 더 추가시킬 내용도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1페이지 논술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시간을 너무 많이 쓰는 거 같네요. 오랜만에 그래도 현장 설명에 오셨으니까 조금 시간 걸려도 되죠? 예, 우리 정 시장님이 너무 급하게 끝내지 않도록 정 시장님이 수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내용 많이 얘기하실 거니까 충실히 좀 강연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걸리시더라도. 내가 오늘 시간을 좀 많이 쓰네. 논술 전형에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논술 전형은 항상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공정하지 않은 어떤 그런 전형 방식이나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면서 자꾸 위축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항상 경쟁률이 높고 어렵습니다. 이것도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 조건을 붙여놓았습니다. 논술 실력만으로는 학력을 검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능 최저 조건을 대부분 붙여놨습니다. 마지막에요. 자, 잘 들으세요. 애들이 수시 원서 쓸 때 쓸만한 전형, 교과를 쓰자니 내신이 밀리고 종합을 쓰자니 스펙이 불리하고 별로 쓸 게 없으니까 에따 논술이다 써보자. 논술로 애들이 몰려갑니다. 웬만한 대학들은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보통 50대 1에서 100대 1 정도 됩니다. 50대 1에서 100대 1이 된다는 건 뭐냐면은 경쟁률로 볼 때 거의 확률이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50대 1에서 100대 1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지금 이 세미나실에서 한 명 뽑아준다는 거야. 그냥 안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어려워, 논술 전형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거를 명심할 사항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논술 전형만을 목표로 입시를 대비하는 건 아주 어리석습니다. 만을 대비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나중에 이건 떨어지고 나면 방법이 없게 됩니다. 하나 더, 우리 부모님들은 논술하면 길게 글쓰기를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논술이라는 게 개념이 달라졌습니다. 문과 논술의 일부 대학의 문제는 길게 정문을 1200자, 1500자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부일 뿐입니다. 전체적으로 논술은 수능과 학교 시험에서 학교에서 배운 내용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의 주관식 시험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고 과학 문제를 푸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논술에서 어떤 문제풀이 개념이라든가 핵심 개념에 대해 설명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논술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논술이라는 건 따로 그 논술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능과 논술은 3학년이 되면 내신도 EBS 교재이기 때문에 내신은 한 길이다. 한 트랙이다. 결국은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논술에 대비하는 거고 내신에 대비하는 경우가 되는 거다. 3학년이 되어서 학교 시험 공부 열심히 하는 게 EBS 교재를 가지고 시험을 보기 때문에 수능 대비하는 거고 논술 대비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능, 논술, 내신은 한 트랙이라는 거. 논술 따로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큰놈이 제가 그 딸만 들었는데 우리 큰딸이 연대 의대를 들어갔는데 논술 전형으로 들어갔거든요. 논술 전형으로 들어갔는데 걔 논술학원 학원 원장 딸이지만 논술 학원 한 번도 보낸 적 없습니다. 논술이라는 거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마지막에 수능 시험 보고 난 다음에 물론 수능은 다 1등급 받았으니까 수능 조건을 맞췄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과학책 잘 읽어보고 그냥 그 과학탐구에 배운 내용들 잘 정리해보고 생물지학 이런 것들 잘 학습 활동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잘 정리해보고 그거 잘 정리해가지고 논술 시험 본 겁니다. 그냥 논술 시험이 수학 문제고 과학 문제예요. 이과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별히 따로 논술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는 거. 수능과 논술과 내신은 한 트랙이다. 이거를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끈 것 같고요. 뒤에 더 중요한 강의 이어질 텐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 핵심만 두 가지 말씀드리면 고3이 되면 무조건 수능에 매진해야 된다.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다른 길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길로 가는 건 수능 준비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결과가 좋지 않다. 전체적으로는 수능 준비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고3 애들이 요즘은 입시제도가 하도 복잡하다 보니까 애들이 요령을 부려요. 저 무슨 수능 조건이 없는 대학이 있대, 뭐가 있대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공부를 안 하고 대학을 가려고 그래. 적당히 요령으로 대학을 가려고 그래. 이렇습니다. 대학이 바보가 아닙니다. 학력이 없고 적당히 요령 피운 학생 대학에서 절대 뽑아주지 않습니다. 대학을 그렇게 어리숙하게 보면 절대 안 됩니다. 대학은 온갖 치밀한 검증 과정과 교묘하게 애들을 선별해내는 자기들만의 노하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 안 하고 불성실하고 요령 부리고 이런 애들 절대 뽑아주지 않아. 그러니까 결국은 간단한 거죠. 공부하는 거 외에 방법이 없어. 고3이 되면 더 열심히 공부해야 돼. 수능 공부 열심히 해야 되고 다른 요령 부리지 않고 수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학교 담임선생님이라든가 우리가 다 학원의 전문가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다 도와줄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딴짓 하지 말고 집중해가지고 매진해야 된다는 거. 이런 수능, 논술, 내신은 전부 한 트랙이기 때문에 한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매진하면 빛이 보일 거라는 거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뒤에 수시 지원과 우리 고3 전체 관리 방식 이런 것과 관련된 우리 고3을 책임지고 있는 정몽은 실장의 강연이 이어질 거고 혹시 기회가 되어서 우리 학원에 아이를 맡겨주신다면 우리 학원은 다른 학원하고는 좀 다른 우리가 아주 최고의 브랜드인 메가스터디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전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학원 안에는 다른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부터 직원들까지 아이들 위해 최선을 다하고 정말로 부모님의 심정으로 아이들과 이렇게 케어하고 마지막까지 손을 잡고 이끄는 그런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그 학원에서 공부할 기회가 생긴다면 저를 필두로 해서 모든 어떤 그런 지구공학 강사들이 한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이 밝은 미래가 열릴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손을 잡고 끌어갈 거라는 거, 그런 다짐과 약속을 드리면서 제 강연은 이걸로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